여전합니다. 어제 저녁 특이한 뉴스 중에 하나는 제주도지사께서 제주를 여행한 서울 거주 여행객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1억의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그런 뉴스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과연 먹혀들지,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 본분을 다해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에서 선뜻 손해배상 운운해서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퀴즈가 주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서울시장께서, 경기도지사께서 법적 운운하는 그런 언질에 대해서 국민적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전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치행위에 대한 통제와 저항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교과서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으로서의 어떤 통제 수단으로서 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그 통치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목적적인 수단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공공의 의사와 역사에 구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의 의사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그 수단이 선택이라든지 그 통치행위 효과 등에 관련해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사에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구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건 4.19 이념을 개성하고 라는 식의 이런 전문의 역사성에 입각해서 통치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법적 구속으로는 통치행위는 어떤 그 헌법 형성이 기본적 결단에 구속된다 이거죠.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국가 원리로서의 어떤 정의 원칙에 합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정의 공정을 대통령 취임식에서 발설을 한 이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떤 그 국회의 행태, 대통령의 행태 아니면 정부의 행태에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의 원칙이, 그 다음에 공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치행위를 수행하는 국회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정의 원칙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치행위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법률에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위 그 목적의 구속, 헌법의
구속, 법률의 구속,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구속 상태에 벗어난 통치 행위가 행해져 있을 경우는 어떻게 이거 대처하느냐는 것이 관심 사항인데, 그와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항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권은 소위 위헌적인 헌법에 반하는 권력 행사에 의해서 헌법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헌법의 가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어떤 저지하기 위한 어떤 헌법적인 어떤 보호수단을 저항권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소위 헌법학의 대가인 허영 교수님의 이견을 받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봤습니다. 게다가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헌법 침해에 대한 최후적인 어떤 초실정법적 보호수단이 나야 되었습니다. 초실정법적이라는 말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은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가 저항권이다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기본법에 의하면 여기는 소위 저항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저항권 도입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정당 정치 역사, 민주주의 역사에 비춰서 독재 대통령이 출연된 경우라든지 국회의 난잡한 어떤 통치 행위 행사 등을 우리가 목도하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우리가 국회에서 난장판 국회에서 벌어진 소위 4+1에 의한 어떤 공직선거법 날치기 통과라든지 공수처법 설치 등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본다면 헌법 개정 시에 좀 논의 실익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저항권은 명문의 규정이 근거 규정이 없지만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민주법치주의가 대의 정치가 그다음에 정당 정치가 일반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인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허영 교수님이 어떤 논리적 주장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좀 공감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항권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힘의 행사와는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데모 형태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맞서는 이런 것과는 틀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저항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힘이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맞서는 이것을 저항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전문에서 소위 불의의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해서 불의에 한거한 이런 헌법 전문의
근거를 내세워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초실정법적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 가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국민적인 어떤 그 권리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항권을 허영 교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복종이 자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폭력적이거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어떤 그 국가 권력이 어떤 행사에 있어서 어떤 그 회의를 갖고 이에 어떤 그 비판하는 이런 그런 개념으로서 저항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승상하고 있고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 정당주의, 사법주의, 대의민주주의, 상권 분립 등을 기본 가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 가치에 반하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라든지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위 허영 교수께서는 한 언론을 통해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유연적 요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잘것없지만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3번이나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유성 정당의 출연에 따른 어떤 헌법적 가치 훼손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개인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먹혀들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국민 대다수의 호응을 얻는 가운데서 이런 암묵적인 어떤 그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주의 주장을 펴는 것, 이것이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저항권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헌법학자들 대다수, 행정법학자들 대다수도 이 초실정법적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저항권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80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에 대해서 명시적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소위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항권이.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저항권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항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 강의 시간이라면 소위 그 저항권의 행사 요건에 관련해서 힘이 논리한 어떤 그 저항권이라고 보는 그 경우의 어떤 요건 문제, 독일 연방 헌법 24조에서 명시된 그
저항권의 행사 요건에 빗대서 약간의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해골 복잡할 수도 있어가지고 물론 시간적 제약도 있어서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권을 힘의 행사로만 이해해서는 이해하는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일단은 벗어나서 어떤 그 불복종, 비판적 불복종의 어떤 그 자세로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 몇천 명이 청와대 앞에서 어떤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건에서 낭독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셨는데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저항권이 유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어떤 비판적 복종의 자세로 이해를 하고 계속적인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힘에 의한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국가 권력이 잘못된 헌법에 반하는 국가 권력이 취소되거나 폐기되거나 새롭게 개정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도록 국민이 권리로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제도적으로는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슬기로운 의견을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전향된 모습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헌법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 가치, 역사성에 입각한 기본 가치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가끔 드러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국민의 어떤 비판적 복종의 자세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 일관하는 것, 국가 권력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에 불과하죠. 소위 선출된 권력자라는 점에서 이런 좀 국민이 목소리를 진득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고 국민은 하수로 보는 뭐 이런 어떤 관행 아닌 이런 행태들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물론 제가 의식적으로 어떤 판단 능력을 갖고 살아온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국가 권력자들이 행태라는 점에서 오늘 여러분한테 저항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 그 다음 정치인들이 슬기롭게 국민의 소리, 진득한 낯뜨거운 소리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절제된 용기를 가진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헌법 개정의 어떤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저항권에 관한 이런 것 우리가 해석론에 우리가 입각하기보다는 어떤 그 입법례, 독일이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 어떤 정치 현실, 민주주의 어떤 그 정도에 비춰서 좀 옳은 길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치행위, 무소불위 권력이 아님은 마지막 포로로서 정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